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이번 달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당론을 확정한 가운데 검찰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은 검수완박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며 필사직생 각오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긴급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 보호와는 관련이 없고 특정 인물을 수호하는 것이라며 특히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의 검수완박 시도는 새 국정 운영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2차 내각 인선 결과가 오늘 오후에 발표됩니다. 최근 이태규 의원의 인수위원직 돌연 사퇴로 당선인 측과 안철수 위원장 측의 갈등설이 불거진 가운데 추가 인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결과적으로 시장 안정으로 연결하지 못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주택 공급 확대 대책에도 소홀하지 않았다며 차기 정부가 안정적인 기반에서 변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차별 없는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주최 측이 정확한 집회 장소를 알리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서울 종로와 여의도 등 주요 집회 예정지에 차벽과 임시 검문소를 설치했습니다. 용산 미군기지 주변의 땅과 지하수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발암물질인 벤젠은 기준치의 510배 이상 검출됐는데 환경오염과 그에 따른 비용 문제가 용산공원 조성 계획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 이번 달에 입법 파기로 당론으로 채택한 데 대해서 강한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총력 저지를 선언했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시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국민의힘 입장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총력 저지에 나설 계획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오늘 아침 출근길에 YTN 취재진과 만났습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당론 채택과 관련해서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를 비판하면서 직접 압박하기도 했는데요. 검수완박은 고위 공직자든 사회 지도층이 저지르는 중대 범죄의 면죄부를 주는 것이고 국민에게 이익이 아닌 피해를 주는 법안이 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 수사권을 왜 뺏어야 하는지 문재인 대통령의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시행된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떠한 사정 변경이 있었는지 그러한 설명을 하시지 못한다면은 결국은 이 소위 검수완박법이죠. 법은 결국은 민주당 지도부를 위한 법이다라는 것을 저는 스스로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는 또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해서 한국형 FBI 설치 법안과 검수완박 법안 입법이 패키지로 함께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인 만큼 필리버스터 등의 수단을 동원해서 4월 법안 처리를 총력 저지하고 동시에 국민에게 법안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여론전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인수위원회도 오늘 입장을 밝혔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아침에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가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요. 인수위는 민주당의 이 검수완박 추진을 두고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를 했습니다. 먼저 검사에게 영장 신청권을 부여한 헌법 취지에 반하는 헌법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고요. 이어서 국민 보호와는 관련이 없고 특정 인물이나 부패 세력을 수호하기 위해 국가의 수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서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검찰청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서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새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방해하는 것이자 대선에서 확인된 민의에 불복하는 거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네, 이렇게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 민주당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민주당 윤호중 공동 비상대책위원장 오늘 대전 현충원을 찾아서 관련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비대위원장은 사회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검찰과 언론의 특권 영역을 해체하는 일에 나선 거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 위헌 논란을 제기한 김오수 검찰총장을 겨냥해서는 헌법 공부를 다시 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검찰과 언론, 우리 사회에서 마지막 남아있는 특권 영역을 해체하는 일에 저희 민주당이 나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헌법 공부를 다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한민국 헌법은 이 검찰청의 권한에 대해서 어떠한 한 줄도 있지 않습니다. 검사가 구속영장이나 또는 압수수색영장 등을 발부하는 그 권한에는 우리 검찰개혁 권력기관 선진화 계획에 어떠한 변동도 없습니다. 네, 민주당은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면 검수완박 법안의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만큼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 확고한 상황입니다. 향후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힘 그리고 인수위 측과 갈등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윤호중 위원장의 반론 먼저 들으셨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 오늘 아침 발언입니다. 이 검수완박 법안이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모든 방안을 동원해서 저지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는 뜻까지 시사했습니다. 검찰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네, 김오수 검찰총장이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처리 당론 채택을 강도 높게 비판했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한 뒤 대검찰청 차원에서만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공식 입장이 나왔는데요. 김오수 검찰총장은 오늘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 앞에서 작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무엇보다 검수완박 법안이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되고 정의와 상식에 반한다는 점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한껏 날이 선 비판까지 있었는데요. 들어보시죠. 4.19 혁명 이후에 헌법에는 수사의 주체를 검사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죠. 그것도 정면으로. 그러한 법안이 추진된다면 범죄자는 만세를 부를 것이고 범죄 피해자와 국민은 호소할 곳이 없게 됩니다. 김 총장은 또 변호사단체와 학계, 시민단체, 언론 등이 졸속 추진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다면서 자신과 검찰 구성원들은 절대로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검수완박 법안 저지의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 행사 요청과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심판 청구까지 시사했습니다. 필사즉생의 각오로 법안이 입법이 진행되는 국회 그리고 저를 임명해 주시고 또 법안에 대해서 공포와 또 재의결 요구권을 갖고 계시는 대통령님 그리고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 따라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해서 이미 총장직을 내건 김 총장은 다만 거취를 표명하는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지켜봐 달라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검찰을 대표해 마지막까지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 저지를 직접 호소하는 등 지금은 사퇴할 때가 아니라 총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검찰 내부의 의견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총장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가 가시화된 이후 지하주차장이 아닌 대검청사 1층 출입구로 출근하면서 거듭 공개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직접 언론에 나서면서 검수완박 법안의 부당함을 알리는 여론전에 힘쓰는 모습입니다. 네, 검찰 내부도 크게 동요하고 있다면서요? 네, 대검찰청 주무과장이 지난주 금요일 검수완박 법안 저지에 힘을 보태달라는 글을 올린 뒤 검찰 내부망에는 개별 검사들의 글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당론 채택 이후에는 사의 표명까지 나오는 등 내부 동요가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서 근무했고 지난해엔 삼성 회계부정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이복현 서울 북부지검 형사 2부장이 오늘 아침 검찰 내부방에 사직 인사를 올렸습니다. 이복현 부장은 론스타 사건과 한화그룹 비자금, 삼성 노조 파괴 사건 등 직접 맡았던 사건을 거론하면서 경찰이 수사했어도 잘했을 수는 있지만 검찰에 넘어온 이후에야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재의 검찰개혁 논란은 검찰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잘못된 역할을 한 검사들이 있다면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검찰 수사기능 폐지로는 잘못된 관행을 없애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검수완박에 대한 입장을 알려달라, 또 윤석열 당선인에게는 상대방 입장에서도 진정성이 느껴질 만한 제도 개선을 고민할 장을 마련해달라는 요청도 남겼습니다. 앞서 이 부장은 지난 8일 검찰 내부망에 모래 구덩이에 머리를 처박는 타조라면서 김호수 총장을 비롯한 지휘부를 향해 대체 뭘 하고 있느냐고 맹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굵직한 특수사건을 도맡았던 중간 간부급 검사가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검수완박 법안에 반발하는 줄사표와 추가로 집단적인 움직임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우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오후 2시 2차 내각 인선안을 발표합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오늘 오후 2시 윤 당선인이 외교부, 행안부, 고용부 등 남은 부처에 대한 장관 후보자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0개 부처를 모두 발표하는 것이 목표지만 법무부와 통일부, 교육부 장관 후보 인선은 미루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은 어제 저녁 대구 경북 지역 순회 일정을 마치고 돌아와 핵심 관계자들과 막판 인선 조율 작업을 벌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어제 신규 환자는 19만 5천여 명, 다시 10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지난주 수요일과 비교하면 9만 명이 넘게 줄었습니다. 네, 백신 4차 접종은 60세 이상 고령층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평정 기자. 김평정입니다. 네, 신규 확진자 현황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환자가 19만 5,419명입니다. 21만 명이었던 어제보다 15,000여 명 줄었습니다. 같은 요일인 지난주 수요일과 비교하면 9만여 명,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수요일에 10만 명대로 내려온 건 지난 2월 23일 이후 7주 만입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60세 이상 고위험군의 비중은 21.5%로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누적 확진자는 1,583만여 명입니다. 코로나 관련 사망자는 184명입니다. 누적 사망자는 2만 34명으로 2만 명을 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014명으로 37일째 4자릿수 1,0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의 4차 접종 대상을 60세 이상 고령층으로 확대합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미국과 영국 등 다른 나라의 4차 접종 동향을 분석하고 국내 전문가들과 검증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과 일정은 오늘 오후 2시 반 질병관리청 브리핑에서 발표됩니다. 기존의 4차 접종은 지난 2월부터 전국 요양병원과 시설, 면역 저하자 등에 대해서만 시행됐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번 주 금요일에 사회적 거리두기의 조정 방안과 함께 방역 의료 체계를 일상화하는 종합적인 방안을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김평정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기승을 부렸던 지난달에도 취업자 수가 80만 명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3월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83만 1,000명 증가했습니다. 이는 3월 기준으로 보면 지난 2002년 이후 20년 만에 최대 증가폭입니다. 취업자 수는 13개월째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취업자 수가 100만 명 넘게 늘었던 지난 1월과 2월보다는 증가폭이 줄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해 송구하다. 그러나 공급을 늘리는 데 소홀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열린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으로 연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대책에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던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차기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 기반화에서 필요한 제도 변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법원이 민주노총의 집회 300명 이내로 299명까지 1시간 내로 하라라고 했는데 오늘 도심에서 차별 없는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이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경찰이 사전 차단하는 것을 우려해서 집회 장소를 아직 알리지 않았습니다. 네, 경찰은 서울, 종로와 여의도 등 주요 집회 예정지에 차벽과 임시 검문소를 설치하고 집회 상황에 따라서 교통 통제도 할 예정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윤혜리 기자. 네, 서울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윤 기자가 나가 있는 곳에도 경찰 차벽이 설치돼 있습니까? 네, 제 뒤로 경찰 버스들이 길게 늘어서 있는데요. 경찰은 이곳에서 민주노총 집회가 열릴 것을 대비해 차벽을 만들어 광화문 일대를 둘러싸고 대거 인력도 배치했습니다. 곳곳에는 경찰 패스도 설치돼 삼엄한 분위기입니다. 경찰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이 있는 종로 통이동과 민주노총이 집회를 예고한 경복궁 고궁박물관, 대규모 인원이 모일 수 있는 서울광장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또 종로와 여의도 등 주요 집회 예정지 주변 길목에 임시검문소 12곳도 설치했습니다.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운영되는 관광버스를 돌려보내기 위해서입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오후 3시부터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들은 차별 없는 노동권과 안전한 일터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 52시간 근로제 유연화를 반대하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집회에는 10,000명이 넘는 인원이 모일 것으로 추산됩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우려를 이유로 집회 금지를 통보했고 민주노총은 서울시의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특정 시간대에 참가 인원 299명 이내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집회를 열라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생색내기 판결이라고 비판하며 예정대로 대규모 걸기대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수준이 되면 현장 상황에 맞춰 유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집회 상황에 따라 인근 지하철을 무정차 통과시키거나 버스를 우회하도록 하는 등 교통 통제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YTN 윤혜리입니다. 네, 윤혜리 기자였습니다. 조금 전에 김호수 검찰총장이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 막겠다, 검수완 막겠다라는 말을 했다는 소식을 현장 기자가 전해드렸는데 그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네. 오늘 기자간담회, 원래 예정이 없었던 것인데 기자간담회를 자청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 헌법에 위배된다, 이런 입장을 밝힐 것 같습니다. 네, 예세민 기획조정부장과 최지석 형사정책 담당관이 배석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기자간담회를 오늘 오후에 연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오늘 오후에 기자간담회를 자청했다는 소식입니다. 관련된 내용은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또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YTN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집무실이 가게 될 국방부 청사 주변의 용산공원, 이 공원 완공을 앞당겨서 국민들에게 전면 개방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는 용산 미군기지 오염 문제부터 우선 해결이 돼야 합니다. 하지만 YTN 취재 결과 가장 최근에 진행된 기지 주변 조사에서 발암물질인 벤젠이 기준치의 510배 이상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내용 취재한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취재하느라 고생했고요. 어떤 내용이 취재됐는지부터 우선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용산공원 조성을 앞당기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저희가 취재해 보니까 가장 최근에 진행된 조사에서도 이 발암물질인 벤젠, 또 벤젠 말고도 여러 유해 물질이 많이 나왔거든요. 이게 기준치의 많게는 500배 이상 나온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먼저 이 관련 내용이 몇 년 전부터 계속 꾸준히 제기가 되어 왔었는데요. 먼저 용산 미군기지 주변에 이른바 관측공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땅에 구멍을 뚫어서 지하수를 채취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요. 한국농어촌공사와 서울시가 분기에 한 번씩 또 1년에 4번 지하수를 채취해서 오염도를 분석하고 있는데 저희 취재진도 협조를 받아서 이 미군기지 사우스포스트 주변에서 지하수를 한번 채취를 해봤습니다. 화면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철판을 열면 밑에 있는 그 땅속에 박혀 있는 관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저게 관측공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관측공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플라스틱 관을 이렇게 내려보내면 이 관에서 지하수가 밑에 있는 지하수가 차오르는 그런 방식입니다. 지금 저 위치가 서울 용산 녹사평역에서 이제 용산구청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네. 그 길 오른쪽에 보면 이제 미군기지 담장이 쭉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그 담장 바로 아래에서 측정한 곳입니다. 저 자리가 이제 지하 6m 정도에서 채취한 지하수인데요. 저희가 직접 냄새를 맡아보니까 기름 냄새가 강하게 나기도 했습니다. 지금 그래픽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미군기지 근처에 이런 관측공이 상당히 많거든요. 왼쪽 그래픽이 지금 사우스포스트 주변인데 예. 이런 관측공이 52개가 있고요. 오른쪽 지도는 이제 캠프킴 주변인데 전쟁기념관 근처고요. 여기에는 27개가 있습니다. 이 지하수에서 발암 물질도 검출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앞서 서울시와 관계 당국이 이제 지하수를 채취해서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이 자료를 확보를 해서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도 화면을 다시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지도 왼쪽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우스포스트 지역인데 지난해 10월에 저 빨간 관측공에서 발암물질인 벤젠이 기준치의 510배 넘게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벤젠은 아주 낮은 농도에서도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인데요. 또 이 밖에 다른 관측공에서도 톨루엔, 에틸벤젠 등 다른 유해 물질이 끊임없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전쟁기념관 근처 캠프킴 주변의 오염도도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지금 오른쪽 지도입니다. 이곳에선 지난 2년 동안 벤젠 등 유해 물질이 검출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TPH라고 이제 즉 유류에 의한 토양 오염 정도가 리터당 900mg을 기록했는데요. 이 공원이나 학교 부지에 적용되는 기준치가 리터당 500mg인데 이 수치를 2배 가까이 넘긴 겁니다. 사실 용산 미군기지 주변 토양과 지하수 오염 문제는 꾸준히 문제가 돼 왔는데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불과 6개월 전에도 이런 오염이 발견된 겁니다. 그런데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담장 안쪽 이 미군기지 내부에 대해서는 오염 상태를 확인할 방법이 아예 없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오염의 진원지인 만큼 담장 밖보다 상황이 심각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반환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안쪽은 조사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매분기 이렇게 지하수를 채취할 뿐만 아니라 조금씩 걷어내서 정화도 하고 있는데요. 정작 오염원에는 접근조차 할 수 없어서 그야말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동안 꾸준히 이 문제가 제기돼 왔었고 또 조사도 이루어졌었고 했는데 그동안의 경과를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용산 미군기지 땅을 반환하고 이 자리에 국가공원을 만들겠다. 이런 계획이 처음 나온 게 지난 1990년 노태우 정부 때입니다. 미군기지 이전 비용을 한국 측이 전액 부담하기로 했는데 비용만 2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서 얼마 못 가 흐지부지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1년에 김대중 정부 당시 용산기지 인근 녹사평역 지하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 당시에는 주변 주유소 가운데엔 기름이 유출된 곳이 한 곳도 없어서 주한미군 기지가 오염원으로 지목이 됐는데 주한미군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부와 미국 측이 공동 조사를 한 결과 미군 기지 내 유류 탱크에서 이 휘발유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나서 크게 논란이 됐습니다. 용산공원 조성 여론에는 그야말로 찬물을 끼얹은 셈이 됐죠. 그러다가 이제 이후 논의가 다시 시작된 게 노무현 정부 때인데요. 전시작전권 환수 논의와 맞물리면서 공원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2007년에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미국의 재정난과 한반도 안보 등 여러 문제가 얽히면서 계속 미뤄져 왔습니다. 공원 조성 시점도 노무현 정부에서는 2045년까지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2027년에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들쭉날쭉했는데요. 결국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에야 공원 조성 완료 시점을 N+7년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N+7년이라는 거는 먼저 N년은 부지 반환 시점을 얘기하는데요. 이 부지 반환 시점이 아직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7년은 돌려받더라도 공원 조성에는 7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는 건데요. 이 다음 달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데 아직 조성 시점을 마찬가지로 못 박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당선인이 아시는 것처럼 조성을 앞당기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우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공원 조성이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랄까요? 이게 해결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가장 큰 쟁점은 역시 환경 오염 정화 비용이 얼마나 되고 또 이 비용을 누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비용을 계산하기부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앞서 2001년 녹사평역 기름 유출 사고도 보셨는데요. 지난 2017년에 국내 시민단체와 환경단체가
미국 국방부에 용산 미군 기지 오염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해달라 이렇게 청구해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네. 그런데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용산 미군 기지 안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만 무려 84건에 달했던 거죠. 네. 이 가운데 사고 사실을 알린 건 우리 정부에 알린 건 5건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주한미군이 아직 밝히지 않은 오염 사고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한미 공동 조사에도 현재 협조하고 있지 않아서 이 비용 추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비용을 누가 낼 것이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쟁점인데요. 2001년에 한미 양국이 소파 즉 주한미군 지휘협정에서 환경 조항이라는 걸 신설했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 이른바 키세 기준이 도입이 됐는데요. 인간 건강에 대해서 알려진 임박한, 실질적인, 급박한 이렇게 4가지 환경 오염이 일어난 경우에만 원인 제공 주체에게 환경 오염 정화 비용을 물을 수 있다. 이렇게 명령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미국 측은 주한미군 기지 내 오염이 이 키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환경 정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당연히 이 키세에 해당한다는 입장이고요. 이런 문제들이 얽히면서 용산기지 부지 반환율은 현재 10%대에 머무르고 있는데 전체 반환 시점은 역시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었고 이런 문제를 몰랐었던 것은 아닌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제 새 정부가 여기에 공원을 빨리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 취재한 걸 좀 더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현재 정부의 방침은요. 일단 오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일단 부지를 다 반환받은 다음에 우리 돈으로 정화를 하고 그리고 그 비용을 나중에 청구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사실 이 자체도 실현 가능성이 좀 크지는 않아 보이는데 만약 새 정부가 용산공원 조성 계획을 추진하면서 부지 반환을 앞당길 경우에 협상에 불리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오염 정화 책임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미국이 이 기회에 정화 비용까지 모두 떠넘길 수 있다는 건데요. 한마디로 아쉬운 건 우리 정부라는 얘기입니다. 환경단체의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시간을 딱 못 받고 그 전에 무조건 반환을 받겠다. 그게 25%든 100%든 간에 반환을 받겠다 하면 조건은 딱 하나죠. 미군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다 들어줘야 한다. 오늘 아침 이렇게 YTN 보도가 나간 이후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브리핑에서 관련 답변을 내놨는데요. 어떤 방안이 가장 열린 공간일지 고민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 이런 원론적인 답변이었습니다. 네. 자, 홍 기자의 보도 전해드리는 동안 저희가 먼저 긴급 자막으로 속보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2차 내각 인선 결과 발표됐는데 주목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통일부였습니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권영세 현직 의원입니다. 본인은 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 윤석열 당선인이 아마 통일부 인선에 굉장히 공을 들였던 것 같습니다. 이 권영세 장관을 장관으로 임명하기 위해서 좀 설득을 했었던 것 같고요. 안보는 안보대로 확실히 하겠지만 북한과의 대화 신호도 열려 있다. 이런 의중을 보여주기 위해서 통일부 장관 인선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왔다라는 것으로 알려져 왔었는데 아마도 이제 권영세 이 후보자가 수락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외교부 장관에는 박진 의원이 내정이 됐고요. 또 비서실장에는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정무수석도 곧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박진 의원은 미국 통이고요. 외교부 장관으로 거론돼 왔었던 꾸준히 1순위로 거론돼 왔었던 후보입니다. 그리고 비서실장의 김대기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정책실장입니다. 경제통이고 경제통 비서실장으로 삼겠다라는 구상이 그대로 적용된 것 같습니다. 네, 윤 당선인이 오늘 오후 2시에 2차 내각 인선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점을 앞서 전해드렸는데 그 가운데 일부가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소식은 잠시 뒤에 취재기자가 준비가 되는 대로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홍민기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용산공원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그 현실적인 방안은 있습니까? 네, 서울 지도를 보시면 서울 중심부에 200만 제곱미터 넘는 땅이 용산공원 부지로 남아 있습니다. 이 땅은 지금 용산공원을 만들기로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공원을 만들어야 하는 곳입니다. 네. 이 문제를 취재하면서 저희가 전문가들의 얘기도 많이 들어봤는데 오염 정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정화 사업 없이 공원을 만들면 오염 물질 등이 지하수를 타고 주변 지역까지 퍼질 수 있다는 건데요. 이 한 전문가는 용산기지 전체 오염을 정화하는 데만 수조 원 정도는 당연히 들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모든 오염을 정화할 필요는 없고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을 정도로만 정화한 뒤 이를 관리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정도는 이미 우리 기술력으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관건은 속도와 절차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염 책임이 누구에게 있고 정화 비용은 누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한미 두 나라 사이의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한 충분한 시간도 있어야 합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무리하게 공원 조성을 추진하기보다는 국민 안전과 국익을 우선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지금까지 사회 일부 홍민기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오후에 이제 2차 내각 인선 발표됩니다. 네, 관련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엄윤주 기자. 네,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입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오후에 2차 내각 인선을 발표하죠. 네, 윤석열 당선인은 오늘 오후 2시 2차 내각 인선을 직접 발표합니다. 현재 장관 후보자 지명을 앞둔 부서가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총 10개의 부처인데요. 이 가운데 최소 7개 부처의 장관이 오늘 공개될 예정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법무부와 통일부, 교육부 인선을 두고 어젯밤까지 막판 조율 작업을 벌였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윤 당선인 측은 행안부와 법무부에 정치인 출신 장관을 배제하겠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에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맡았던 한찬식 전 서울 동부지검장이 유력합니다. 외교부 장관으로는 앞서 속보에서 전해드렸듯이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부 장관에는 권영세 의원이 내정됐는데요. 또 해수부 장관으로는 이현승 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과 조승환 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등이 후보군으로 언급됩니다. 환경부 장관으로는 나경원 전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는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이용호 의원이 거론됩니다. 윤 당선인을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할 비서실장과 정무수석도 오늘 발표됩니다. 비서실장 후보로는 김대기 전 이명박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2시 발표 지켜보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과 안철수 위원장 측의 갈등설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우선 발단은 이태규 의원이 인수위원직 자리를 내놓으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기 안철수 위원장도 어제 새 정부 내각 인선 과정에서 자신의 조언을 듣는 과정이 없었다고 작심 발언하면서 인수위 안팎으로 뒤숭숭한 분위기인데요. 이로 인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애초 구상했던 공동정부에도 파열음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출근길에서 2차 내각 인선과 관련해 능력과 인품을 겸비해 국민을 잘 모실 수 있다면 어떤 계파도 상관없다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원칙은 능력과 인품을 겸비해서 국민을 잘 모실 수 있는 인사입니다. 안철수의 좀 중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언급이 어려우실까요? 원칙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부합하면 어느 계고 상관이 없어요. 거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여기에 배현진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이태규 의원 사퇴가 안철수계 인사 배제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동정부를 구상해 함께 나가겠다는 인수위 기조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남은 10개 부처 장관 후보자 가운데 이른바 안철수계 인사가 얼마나 포함될지 최대 변수로 부상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도 안 위원장이 추천한 인사들이 많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인사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공동정부뿐만 아니라 향후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삼청동에서 YTN 엄윤주입니다.
지금 국회에는 BTS 병역 특례 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법안이 곧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구자룡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법이 사실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닌데 최근에 다시 이슈가 된 그 배경들이 있다면서요? 예, 가장 현안으로 와 있는 거는 멤버 진이 92년생인데 올해 연말까지만 입영 연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개정법이 통과되더라도 혜택을 보기 위해선 올해 통과가 되어야 된다. 정치권에서는 그래서 시점을 이제 올해 안에 통과하는 걸로 해야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논의가 더 뜨거운 것으로 보이고 입법에 대해서 논의된 역사는 굉장히 깁니다. 2018년부터도 논의가 있었고 그때는 사실 근데 잠정적으로는 특례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고 그 대신에 연기는 가능하다. 그래서 작년 본회의에서 이제 연기는 가능하도록 통과가 돼서 지금 올해까지는 그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지금 최근에 빌보드나 이런 데서 이제 성취가 높으니 아예 대체 복무에 대해서까지 혜택을 주는 것이 어떠냐라는 논의가 더 급부상을 한 것입니다. 현재 병역법이 어떻게 규정이 돼 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준비된 그래픽이 있는데 함께 보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헌법에 4대 의무로 병역에 대한 국민의 의무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그것을 받아서 병역법에서는 국위선양 및 문화 창달에 기여한 예술, 체육 특기자에 대해서는 대체 복무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현역병 입영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런 이제 국위선양이나 여러 가지 이제 이를 준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혜택을 주자라고 하고 있고 이 조항을 받아서 시행령에서는 구체적으로 올림픽에서 금은 동메달,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그리고 이제 예술 분야에 대해서는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했을 경우 이런 것들을 두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논의가 사실 두 가지입니다. 지금 최근에 입영 대상자들이 굉장히 좀 줄어들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례에 대해서는 줄여야 된다는 논의가 굉장히 많았고 줄여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예술인에 대해서 순수 예술인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문화예술인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형평에 맞는가. 이 두 가지 논의가 또 충돌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논의가 결코 간단치는 않습니다. 네. 네, 지금 막 들어온 소식 일단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이 송영길 전 대표죠. 그리고 대선 패배에 대해서 책임지고 사퇴했는데 서울시장 후보 나서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쪽도 있고 반대하는 쪽도 있었습니다. 문제 좀 갈등이 오래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정리가 됐습니다. 전략 공천, 그러니까 경선하지 않고 송영길 후보를 서울시장 후보로 내기로 조금 전에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의 출마를 결정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서울시장 후보에 전략 공천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발언이 함께 좀 들어왔는데요. 새로운 시도에 더해서 모두가 이기는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조금 전 비대위가 서울시를 전략 공천 지역으로 결정을 했다. 제 살점을 도려대는 아픔이 따르더라도 우리 당은 과감한 결단으로 이번 지방선거를 이기는 선거로 만들어 나가겠다. 오직 경쟁력과 승리를 가능성을 기준으로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후보를 내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송영길 후보를 서울시장 후보로 전략 공천했다고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송영길 전 대표가 출마하겠다고 밝힌 이 서울시장 후보를 전략 공천하겠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 일각에서는 다른 새로운 얼굴들 4명 거론되기까지 했고요. 이런 사람들을 전략 공천 또는 경선하자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느 쪽에 더 무게가 실려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은 좀 더 현장에서 취재되는 대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보면서 그러니까 법은 그럼 안 바꾸고 시행령만 바꿔도 가능하긴 한 겁니까? 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범위를 넓히는 건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예술인의 개념에 순수 예술인 플러스 문화예술까지 넣으면 그 안에 이제 세부적인 기준은 어차피 시행령에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제 처리가 가능한데 근데 이게 지금 논의가 간단치는 않기 때문에 법 전체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서 논의가 뜨거운 것입니다. 네. BTS 소속사 쪽 입장은 어떤 건가요?
사실 좀 입장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그 큰 논의하고도 연결지어 볼 부분이 있는 게 연예계에선 과거에 병역 비리 때문에 연예인 인기가 굉장히 타격을 입고 이랬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런데 그 병역 기간이 1년 6개월까지 굉장히 줄어드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앨범과 앨범 사이 또 영화와 영화 사이에 그 공백 기간을 두는 경우들이 많은데 1년 6개월이면은 그 정도면은 사실 갔다 와도 큰 지장은 없겠다. 이런 이제 맞물려 가지고 최근에는 당연히 갔다 오고 구설수를 타지 않겠다라는 입장들이 좀 굉장히 확고했습니다. 그래서 BTS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가니까 그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했었고 아미 같은 경우에도 그 팬덤을 아미라고 하는데 당신들의 정치에 우리 BTS를 이용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할 정도로 당연히 가는 것이라고 전제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와서는 정치권에서도 논의를 이제 화두를 던지고 나니까 하이브라는 소속사 쪽에서는 굉장히 이제 경제적으로 막대한 이득이 이제 또 맞물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속사 쪽에서는 좀 굉장히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소속 아티스트로는 또 척지는 입장을 내긴 또 어려우니까 일임을 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이제 개인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는데 입장 변화는 조금씩은 감지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정치권은 빠르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를 시키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이거는 누군가에게 혜택을 주는 법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법을 바꾸거나 하는 것이 그렇게 부담이 굉장히 큰 법안은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근데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단순한 여론조사 몇 개만 가지고서 통과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간단히 처리할 부분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뭐 입법 형성의 자유를 굉장히 넓게 인정하고 있고 특히 이제 규제 입법이 아니라 혜택을 주는 입법에 대해서는 폭넓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의 부담은 좀 적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순수 예술인과 문화예술인의 차등을 철폐한다 이런 식의 개념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여러 분야로 파급이 될 수 있고 만약에 문화예술인에 대해서 이것이 적용이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래미에서 뭐 상을 타냐 뭐 빌보드에서 1위를 했냐 그 기준을 또 어떻게 둘 것인지가 다른 분야하고 굉장히 또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 분야에서는 국가대표라는 태극 마크를 달고 국가의 대표로 뛰는 그 기간이 있거든요. 소집 훈련을 하고 근데 아티스트의 경우에는 자기의 그 예술 활동을 하는데 그것이 국제적으로 호응을 얻다 보니까 인기를 얻은 것이 국가에 도움이 됐다. 이게 굉장히 간접적인 영향으로 평가하는 것을 어떻게 객관적인 기준화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다시 또 불거질 것이기 때문에 입법으로 처리하는 것도 사실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네, 법을 만들면 그런 내용이 규정이 되겠죠? 네, 거기에, 맞습니다. 법안에. 이게 그러면 수학 올림피아드 나가서 우승하면 어떻게 되냐? 뭐 게임 대회 나가서 우승하면 어떻게 되냐? 이런 반론들이 또 있더군요. 맞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굉장히 또 이제 새로운 영역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뭐 e스포츠 같은 경우에 페이커는 전 세계적인 인지도를 얻고 있는데 그러면 인지도나 역량적 차원에서 다를 게 없지 않냐?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고 또 빌보드에서 1위를 했다는 것이 미국 시장에서 1위를 했다는 것인데 그럼 영국 차트에서 1위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유럽 차트에서 1위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반론들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범위를 넓힐 때 한도 끝도 없이 넓어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첫 단계부터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한다. 이것은 굉장히 또 경청할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 병역 이슈라는 게 사실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기준에 대한 명확한 사회적인 합의,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관련된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 국민 가운데 10명 가운데 6명 정도, 그러니까 59%가 이번에 국위를 선양한 대중예술인의 병역을 면제하거나 대체해야 한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 그 답변이라는 거는 질문이 답변을 좌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순수 예술에 대해서 인정하는데 문화예술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아마 저런 답변이 나오기가 쉬울 것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파급 효과가 어디까지 갈 것인지 또 이 순수 예술만 했던 부분도 지금은 이제 범위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고려할 때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는 분명히 답변이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위선양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좀 개념 범위가 모호한 단어인데 그거를 범위를 넓혀가면서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 국위선양이라는 것도 국익과 국격과 이런 것들이 포함된 단어인데 사실 그 BTS의 성취가 대단한 것이고 자부심을 가질 만한 부분이긴 하지만 경제적인 이득은 소속사로 들어갔고 개인이 누리는 것이고 우리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건 굉장히 간접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격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 뭐 노블리스 오블리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터졌을 때 영국이나 이런 데서는 먼저 자원 입대를 한다거나 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엘비스 프레슬리도 자원 입대했었고 테드 윌리엄스 같은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는 무려 뭐 5년 5개월 동안 군복무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의 그 돌아와
와가지고 자기 커리어를 잇기 위한 노력들이 그 나라의 문화와 국격, 법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로 또 평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취가 있을 때 원래 원칙이 정해져 있었다면 그 성취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을 텐데 성취가 있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 부랴부랴 소급해가지고 적용하기 위한 입법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은 또 국가의 경제적인 간접적 영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원칙이 있는 나라로서 국격이 어느 정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평가받을 것인가 이 부분도 놓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과거에도 이제 이런 그 논쟁 또 논란들이 많이 있었죠. 많습니다.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뭐 유승준 씨 사례에서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 또 MC몽 사건에서도 불법적으로 이제 연기를 했다라는 것이 이제 유죄로 인정됐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예계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BTS나 소속사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형평, 공정, 뭐 상식, 헌법 정신 이런 것과 맞물린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7명에 대해서 혜택을 준다. 그 7명이 굳이 군대 가봤자 전투력이 뭐 얼마나 차이 나겠느냐 이런 식으로 한정지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헌법 정신 그리고 뭐 원칙에 대한 문제로 논의될 필요가 있고 과거 선례에서 그렇게 제재를 받고 국민적으로 사실 그때 이후로 그분들은 연예계에서의 위상도 굉장히 꺾여버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정 상식 안에서 원칙을 지키는 모습은 아티스트에게도 요구되는 부분이 있고 아미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군대를 갈 건데 왜 정치권에서 이런 논의를 통해 가지고 논란을 BTS에게까지 전가시키느냐라는 반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기에 영합해가지고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법안처럼 정치권에서 만약 생각을 한다면 그것도 사실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유승준이나 MC몽 이건 병역 기피한 것이니까 본질적으로 다른 얘기지만 그것 때문에 이제 연예인의 병역 문제가 논쟁이 됐었다 그런 이제 한 맥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참 쉽지 않은 문제인데 결국 이 논쟁 어떻게 좀 결론이 나겠습니까? 사실 정치권에서 돌아가는 분위기로 봤을 때는 통과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거대로 입법 형성의 자유가 굉장히 넓게 인정되는 부분이고 규제 법안도 아니기 때문에 통과가 됐을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정치권에서는 목적 달성하기 굉장히 쉽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부분은 통과가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대로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고 이 기준 때문에 원칙이 흐트러져 가지고 굉장히 한도 끝도 없이 넓어질 거에 대한 우려 이거는 제거하는 방향으로 충분히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입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찬반 양론이 있고 양측에 다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이 법을 만든다면 계속 가는 것이니까 충분히 여론 수렴하고 양쪽 얘기 다 충분히 들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구자룡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군이 민간인들을 학살했다는 보도에 대해서 가짜 뉴스다라고 강변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를 장악해 분단을 노린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총공세 직전 폭풍 전야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송태혁 기자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친분이 두터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 함께 러시아 극동 지역의 우주 기지를 방문했습니다. 벨라루스의 우주 개발 참여를 늘리는 등 충성스러운 우방에 대해 특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부차에서 러시아군이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보도는 가짜 뉴스라고 강변하며 그 증거를 루카셴코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И Александр Григорьевич мне сегодня давал документы даже. Документы, вот он так вскользь упомянул, которые переданы и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е безопасности России. 우크라이나 정부는 부차 학살의 책임자를 밝혀 전쟁 범죄로 기소하기 위해 집단 매장지 발굴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에 살해된 것으로 보이는 시신은 현재까지 403구 발견됐습니다. 조사의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프랑스 헌병대 법의학 수사관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It's very important to have decisions of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or other international courts. That's why very important that investigators, experts from other jurisdictions can possibilities to come to Ukraine. 이런 가운데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에 대한 총 공세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벨라루스로 후퇴했던 기계화 부대는 재정비를 마치고 동부 돈바스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러시아군의 조용한 움직임이 오히려 폭풍전의 고요처럼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YTN 송태엽입니다. 미국 뉴욕의 지하철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범인이 연막탄을 터뜨린 뒤 마구 총을 쏘는 바람에 출근길은 공포의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류재복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동차 문이 열리자 비명과 함께 사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공포에 질려 우왕좌왕하는 승객들을 쫓듯 매캐한 연기가 쉼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다리를 다친 승객 뒤로 절룩거리던 남성이 그대로 고꾸라집니다. 전동차 안은 더 심각합니다. 심각한 부상으로 의식을 잃은 승객이 한둘이 아닙니다. 출근길 뉴욕 지하철 안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입니다. She saw a lot of people bleeding and she heard shootings. I don't know. So she was very nervous and terrified when, I saw her coming out of the train. 승객 10여 명이 총에 맞거나 상처를 입었습니다. 범인은 방독면을 쓰고 연막탄을 터뜨린 뒤 마구 총을 쐈습니다. The train at that time began to fill with smoke. He then opened fire, striking multiple people on the subway and in the platform.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 10여 개의 블럭을 봉쇄한 뒤 도망간 범인을 찾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이 테러로 보이지는 않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미국의 지난달 물가가 40여 년 만에 최대폭 8.5%나 급등했습니다. 특히 필수품인 기름값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여름철에 금지했던 높은 에탄올 함유 휘발유 판매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8.5% 급등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81년 12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월간 상승률로도 2005년 이후 최대폭입니다. 지난 2월과 비교해 상승 주범은 상승분의 절반을 차지한 기름값입니다. 미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지난달 11일 갤런당 4달러 33센트까지 치솟았습니다. Gas prices are up. Obviously, everyone knows that. So that's an extra $1 per gallon that I'm paying to get into the city to work. 바이든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천정부지에 이른 유가를 잡기 위해 비축유를 방출한 데 이어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환경 영향 때문에 여름철 판매를 금지한 고에탄올 함유 휘발유 거래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 겁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로 갤런당 10센트가량 억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Step in expanding Americans' access to affordable fuel supply and bringing relief to Americans suffering Putin's price hike at the pump. 이렇듯 올해 들어 계속 오르기만 하는 물가 탓에 연준의 긴축 발걸음은 더 빨라질 거란 전망입니다. 다음 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한꺼번에 두 단계인 0.5%를 올리는 방안에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여기에 연준의 자산을 매각하는 양적 긴축 조치도 본격화할 것이 유력해졌다는 관측입니다. 심지어 0.5% 인상 단행이 다음 달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란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로서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높은 물가가 최대 악재로 발등에 부린 셈입니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올 연말까지 연준의 목표치인 2%의 3배인 6%를 넘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봄비가 내리며 건조함과 고온 현상이 누그러졌습니다. 현재 서울은 비가 그쳤지만 그 밖에 경기와 강원, 충청에는 시간당 5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비구름대는 점차 동진하면서 남부지방에도 영향을 주겠습니다. 내일 낮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의 최고 60mm, 충청 이남의 최고 40mm, 그 밖의 지역에도 5에서 20mm의 비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제주도는 내일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10도 이상 낮아지겠습니다.
서울 15도, 대전 19도, 광주 22도가 예상됩니다. 금요일부터는 다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예년의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뉴스앤이슈 2부는 전국을 진단합니다. 조금 전에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 전략공천, 이것이 송영길 전 대표 쪽에 무게가 실린 건지 아니면 반대인지 정확히 정리를 못 해드렸는데 2부에서 이 문제도 좀 더 명료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